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2장 선로정수 및 코로나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을 통해서 한번 학습해보는 그런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이번 2장 기출문제 한번 시작해 보시죠. 자, 1번 전선 4개의 도체가 정사각형으로 배치되어 있을 때 각 도체 간의 거리가 d인 경우 소도체 간 기하 평균 거리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기하 평균 거리란 결국에 등가 선간 거리를 의미하게 되죠. 자, 먼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대로 전선을 배치해 보면 이렇게 전선이 정사각형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전선과 전선 사이의 거리를 얼마라고 했어요? D라고 했죠. D.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얼마라고 했습니까? D라고 했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D가 될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D가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게 끝이냐라고 했을 때는 절대 아니죠. 자, 이 도체와 이 도체 사이의 거리도 존재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1대1대 루트 2라고 해서 루트 2 D라고 표현이 되겠고요. 자, 이 도체와 이 도체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거리가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등가 선간 거리 D, 제로라고 하는 것은 제곱근을 써야 되는데 거리의 수만큼 제곱근을 하게 되면 되죠. D, 루트 2D, 루트 2D니까 6제곱근이 되고 거리의 수만큼. 자, 그 다음에 D가 몇 개 곱해져 있어요? D 곱하기 D 곱하기 D 곱하기 D가 되고 루트 2D가 곱해져 있고 루트 2D가 곱해져 있는 것에 루트를 씌워주면 우리가 등가 선간거리를 계산해 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것의 단위가 뭐예요? 미터잖아요. 근데 우리가 6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루트 안에서 6번 제곱이 되면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6번 곱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D니까 루트 바깥으로 빠져 나오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D가 써지게 되고, 그럼 남은 건 뭡니까? 6제곱근에 루트 2와 루트 2를 곱하면 얼마가 되죠? 2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6제곱근 2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미터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과 같은 형태의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정사각형 배열이지만 뭐 직선형이라든지 아니면 정삼각형 배치라든지 자, 이런 배치가 달라지더라도 우리는 등가선간거리 공식만 알고 있으면 쉽게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테니까요. 이번 이 1번 문제의 유형을 확실하게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볼게요. 가공송전선로에서 총 단면적이 같은 경우 단도체와 비교했을 때 복도체의 장점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단도체는 뭐예요? 도체가 1개, 복도체는 뭡니까? 도체수가 2개 이상인 도체를 복도체라고 부르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 단도체와 복도체 같은 총 단면적이라고 했을 때 복도체를 채용하게 되면은 안정도를 증대시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안정도라고 하는 것은 송전 용량과 직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복도체를 사용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복도체를 사용하게 되면은 인덕턴스 L은 감소하게 돼요. 인덕턴스가 감소하면은 그로 인해서 유도 리액턴스가 감소하게 되니까 결국에 어쨌든 우리 송전 전력이라고 하는 것, 송전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태 안정도가 증대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도체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안정도를 증대시킬 수 있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공사비가 저렴하고 시공이 간편하다라고 했는데 복도체 방식은 이와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2번과 같이 이렇게 공사비가 저렴하고 시공이 간편하다? 이거는 복도체가 아니라 단도체에 대한 특징입니다. 복도체가 그만큼 좋은 만큼 가격이 더 비싸고요. 공사도 복잡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단도체에 대한 설명이므로 2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옳지 않은 것을, 장점이 아닌 것을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자, 3번 전선 표면의 전위 경도를 감소시켜서 코로나 임계 전압이 높아진다라고 했는데 복도체를 채용하게 되면 전선의 지름이 증가하는 등가 반지름에 의한 영향으로 지름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선의 표면의 전위 경도도 감소시킬 수 있고 그로 인해 코로나 임계 전압도 높아지게 됩니다. 코로나 임계 전압이 높아진다는 것은 코로나 개시 전압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코로나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전압이 높아지다 보니까 코로나 현상이 방지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되죠. 자, 4번 선로의 인덕턴스가 감소되고 정전 용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송전 용량이 증대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 되는 것이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송전선로에 단도체 대신 복도체를 사용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도체와 복도체일 때의 특징을 비교하는 건데, 자, 1번 전선의 작용 인덕턴스 L 감소시켜주게 되고요. 정전 용량 증가시켜주게 되고요. 자, 그로 인해서 전선 표면의 전위 경도 또한 저감시켜주게 됩니다. 그런데 전선 코로나 임계전압을 저감시킨다? 복도체를 사용하게 되면 임계전압은 증가하게 돼요.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보시면 삼상 3소식 송전선로가 소도체 2개의 복도체 방식으로 되어 있을 때 소도체의 질은 8cm 그리고 소도체 간격 36cm 등가 선간거리 120cm인 경우에 복도체 1km의 인덕턴스는 약 몇 밀리헬리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쵸? 우리 1km라고 주어진 이유는 요 뒤에 단위가 밀리헬리로 나타내기 위해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작용 인덕턴스의 기본 단위는요. 밀리헬리 퍼 킬로미터입니다. 즉 단위 길이당으로 물어봤는데 여기 친절하게 1km의 인덕턴스니까 즉 밀리헬리로만 나타내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뭐예요? 복도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복도체인 경우에 L이라고 하는 건 L의 N이라고 할까요? 복도체 작용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은 내부 인덕턴스에는 N분의 0.05라고 하게 되고요. 0.4605는 단도체와 동일하지만 로그 이제 상용 로그죠. 로그 10에 R분의 D를 해줘야 되는데 R에 이제 등가 반지름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등가 반지름이 뭐예요? N제곱근의 R의 S의 N-1분의 등가 선간거리 D가 되겠죠. 그럼 단위가 어떻게 된다고요? 밀리헬리 퍼 킬로미터인데 어차피 1km니까 그냥 밀리헬리라고 쓰겠습니다. 킬로미터를 곱해서. 자, 근데 어쨌든 복도체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에 지금 보시면 소도체 2개의 복도체라고 했네요. 그러면 N에다가 2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2분의 0.05 플러스 0.4605에 로그 10이라고 하는 건 상용 로그니까 10을 그냥 생략할 수 있습니다. 로그 R분의 D를 해야 되는데 먼저 이 등가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 여기 N에다가 2를 집어넣게 되면은 제곱근 이 제곱근은 그냥 루트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트 R은 얼마예요? R은 지금 보시면 지름이 8cm잖아요. 그럼 반지름은 4cm라는 거죠. 근데 등가 선간거리가 보시면 cm라고 주어져 있고요. 반지름도 마찬가지로 cm로 맞춰주면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로그 안에 들어가는 요 R분의 D 자리에 R과 D의 단위는 통일만 시켜주면 돼요. 뭐 한쪽이 미터면 다른 쪽을 미터로 맞춰야 되고요. 한쪽이 센티미터면 다른 쪽도 센티미터로 맞춰줘야 됩니다. 단위는 뭐 미터, 센티미터, 밀리미터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맞춰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문제에서 친절하게 등가 선간거리와 지름 단위를 맞춰줬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R이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4를 적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간격도 센티미터로 주어져 있네요. 그럼 36에 2-1이니까 그냥 1이라고 보시면 되고 분의 등가 선간거리 120을 해주게 되면은 이 계산값은 얼마가 나오는 겁니까? 0.4855 밀리헬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복도체 그냥 공식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크게 어려우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지금이 조금 어색하다면 연습을 거듭하다 보면 쉽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절대 겁먹지 마시고 끝까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5번 삼상 3서식 송전선로에서 각선의 대지 정전 용량이 0.5096 마이크로페럿이고 선간 정전 용량이 0.129 마이크로페럿일 때 일선의 작용 정전 용량은 몇 마이크로페럿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먼저 삼상에서의 작용 정전 용량 C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구하죠? 대지 정전 용량 CS에다가 상호 정전 용량의 3배를 해준 것을 더해주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르면 대지 정전 용량 얼마라고 했습니까? 0.5096이라고 했고요. 플러스 3 곱하기 상호 정전 용량이 결국에 선간 정전 용량이죠. 3 곱하기 0.1295가 되니까 자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은 약 0.9 마이크로페럿이 나오게 되고요.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 되는 것입니다. 단상인 경우에 작용 정전 용량 뭐였죠? C 플러스 C는 CS 플러스 2CM이었죠. 삼상 3선식일 때는 CS 플러스 3CM으로 보시면 돼요. 자, 5번에 대한 정답은 2번이 되겠고 우리 이어서 6번 한번 보겠습니다.
가공 송전선로에서 선간거리를 도체 반지름으로 나눈 값 R분의 D가 클수록 인덕턴스와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인덕턴스 공식 한번 써볼까요? 0.05 플러스 0.4605의 로그 R분의 D의 단위는 뭐였어요? 밀리헬리 퍼 킬로미터였죠. 그 다음에 작용 정전 용량 C라고 하는 건 뭡니까? 로그 R분의 D분의 0.02413 단위는 마이크로페라 퍼 킬로미터가 됐죠. 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로그 R분의 D가 커지면 정전 용량은 감소하게 되고요. 로그 R분의 D가 커지면 L은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인덕턴스는 커지나 정전 용량은 작아진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반지름 1.2cm인 전선 1선을 왕로로 하고, 자, 1선을 왕로로 하는 대지의 귀로의 인덕턴스, 왕복회로의 총 인덕턴스를 물어보고 있는 거네요. 대지를 귀로로 하는 경우 왕복회로의 총 인덕턴스는 약 몇 밀리헬리 퍼 킬로미터인가? 단 등가 대지면의 깊이는 몇 미터래요? 600m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식, 자, 이렇게 1선을 왕로로 할 때 대지를 귀로로 하는 총 인덕턴스는 1 플러스 2 곱하기 ln의 r분의 2h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여기서 이렇게 괄호를 씌워주게 되고 여기에 몇을 곱해줘요? 10의 마이너스 7제곱을 곱해주게 되고 단위는 헬리퍼 미터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주어진 식에 알맞은 숫자를 대입을 해보면 1 플러스 2 곱하기 ln의 등가 반지름 얼마라고 했습니까? 반지름이 1.2cm라고 했죠. 그러면은 여기 r분의 2h 부분도 마찬가지로 로그 ln이라는 로그 안에 있기 때문에 단위를 통일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반지름이 1.2cm라고 주어져 있고요. 등가 대지면의 깊이는 600m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r이라고 하는 것을 미터로 바꿔주게 되면은 자,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제곱이라고 마이너스 제곱 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미터 2 곱하기 얼마입니까? 600m가 되겠죠. 자, 이것을 계산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이렇게 괄호 씌우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을 해주게 되면은 그 계산값은요 2.4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에 헬리퍼 미터가 나오게 돼요. 왜냐면 이 공식이 헬리퍼 미터로 유도된 공식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몇 밀리헬리 퍼 킬로미터라고 물어봤어요. 즉 헬리를 밀리헬리로 바꿔야 되고요. 미터를 킬로미터로 바꿔야 돼요. 근데 밀리헬리는 분자에 위치하고 있고 킬로미터는 분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헬리 퍼 미터에서 밀리헬리 퍼 킬로미터가 되려면 여기에 몇을 곱해줘야 되냐면 10의 6제곱을 곱해줘야 됩니다. 10의 세제곱, 10의 세제곱해서. 자, 그러면은 이것을 계산하면 여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지워지게 되니까 결국에 2.4 밀리헬리 퍼 킬로미터만 남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응용하는 문제가 이런 출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가공 왕복선 배치에서 지름이 D미터이고 선간거리가 D미터인 선로 한 가닥의 작용 인덕턴스는 몇 밀리헬리 퍼 킬로미터인가 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가 이거 계속 나오는 겁니다. 0.05 플러스 0.4605까지 쓰고요. 로그 반지름을 써야 되는데 지금 지름으로 주어졌단 말이죠. 지름이 뭡니까? 소문자 D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 써야 되는 건 반지름이잖아요. 그러면은 2분의 D를 써줄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지름의 절반, 반지름. 그러면 등가선간거리가 대문자 D라고 했죠. 자, 이것을 계산하면은 이 부분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번분수니까 D분의 2D가 되죠. 즉 D분의 대문자 2D가 됩니다. 자, 이것과 같은 형태를 나타낸 것은 3번과 4번 중에 여기가 0.05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8번에 대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인덕턴스와 정전 용량을 구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용 인덕턴스를 구하는 식과 작용 정전 용량을 구하는 기본 식은 꼭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암기를.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30제곱밀리미터의 ACSR이 그림과 같이 배치되어 완전 연가된 송전선로가 있다. 인덕턴스는 약 얼마 정도인가? 단 지표상의 높이는 얼마라고 했습니까? 2도의 영향을 고려한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1번 도체, 2번 전선, 3번 ACSR 이렇게 전선이 3개가 직선으로 배치가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각각의 거리는 7.5m, 7.5m입니다.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1번과 3번 전선 간의 거리는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7.5 더하기 7.5니까 15m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등가 선간거리 D라고 하는 거는 3제곱근에 7.5 곱하기 7.5 곱하기 15를 해주게 되면은 이 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9.45m가 되는 거죠. 9.45m.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등가 선간거리를 구한 거잖아요. 2도. 그러니까 2도가 아니라 등가 선간거리를 구한 겁니다. 이거 D가 2도가 아니에요. 등가 선간거리를 구한 거고 인덕턴스를 물어본 거잖아요. 자, 이 인덕턴스를 물어본 거는 결국에 L이라고 하는 것을 구해야 되는데 0.05 플러스 0.4605의 로그 얼마입니까? R분의 D인데 R이 얼마래요? R 14.6mm래요. 근데 등가 선간거리 방금 구한 거 단위 뭐예요? 미터예요. 그러면은 밀리미터와 미터가 있을 때 맞춰줘야 되겠잖아요. 우리 미터로 한번 바꿔보자고요. 그럼 반지름을 미터로 바꾸게 되면은 로그 14.6에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세제곱이 되겠죠. 미터로 바꾸게 되면은. 자, 분자에는 그럼 뭐예요? 9.45가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정답은 얼마가 나오죠? 계산값은 1.34 밀리헬리 퍼 킬로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도 출제가 되고요. 자, 이어서 10번 문제 한번 볼게요. 반지름 R미터이고 소도체 간격 S인 사복도체 송전선로에서 전선 A, B, C가 수평으로 배열되어 있다. 등가 선간거리가 D미터로 배치되고 완전 연가된 경우 송전선로의 인덕턴스는 몇 밀리헬리 퍼 킬로미터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복도체라고 하는 것이죠. 사복도체라고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작용 인덕턴스를 구하게 되면요. 자, L의 사복도체라고 하는 거는 4분의 0.05 플러스 뭐예요? 0.4605의 로그. 이제 입에 엄청 붙으실 겁니다. 그쵸? 저를 따라서 계속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기분이 좋으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로그, 이제 등가 반지름을 써야 되는데 사복도체라고 했기 때문에 4제곱근에 얼마래요? 반지름은 R이고 소도체 간격 S고 n-1인데 4-1이니까 여기를 뭐라고 써야 돼요? 3이라고 써야 되겠죠. 3제곱, 세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분자에는 뭐가 위치하는 겁니까? 등가 선간거리 D라고 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 이 부분 0.460으로 시작하는 요 부분은 요 부분이 될 거고요. 그쵸? 0.0125가 어디 부분이냐면 이 0.05를 4로 나눈 값입니다. 그러면 0.0125가 나와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 보기에는 지금 다 이렇게 등가 반지름이 겹치지는 않지만 만약에 실제 다른 문제에서 이 등가 반지름이 겹쳤을 때 이 부분, 이 뒷부분을 실수하실 수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계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10번에 대한 정답은 4번. 이어서 11번 한번 보겠습니다. 선간거리가 2d미터래요. 2d미터. 이번에 등가 선간거리 2배가 있네요. 자, 2d미터이고 선로 도선의 지름이 d미터인 선로의 단위 길이당 정전 용량은 몇 마이크로페러 퍼 킬로미터인가? 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정전 용량 C라고 하는 건 뭐예요? 로그 10의 R분의 D인데 R이 지금 모르죠? 지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2분의 D라고 쓸 수가 있고요. 자, 이것분의 D를 해야 되잖아요. D가 얼마래요? 2D래요. 2D. 여기에 0.02413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 부분만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이 부분만 계산을 해보면 2분의 D분의 1분의 2D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D분의 4D가 되는 거죠. 4D.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몇 번이에요?
이거 지금 헷갈리실 수 있죠? 1번과 4번 비교해 보시면 어디가 다릅니까? 하나는 0.2413이고 하나는 0.02413입니다. 이 분모만 보고서 이걸로 잘못 선택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것처럼 헷갈리게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요 수치, 고정된 수치는 꼭 기억을 하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번 볼게요. 삼산식 송전술로에서 연가의 목적이 연가의 효과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연가가 뭐죠? 우리 송전선로가 이렇게 비대칭 구조로 가설된 곳이 많기 때문에 선로정수, 특히 L과 C가 불평형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L과 C 중에서도 C를 평형시키기 위해 선로정수를 평형시키기 위해 선로 그 구간을 3등분 또는 3의 배수만큼 등분해서 각 상의 위치를 골고루 해줌으로써 선로정수를 평형시키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연가라고 하게 되는데요. 연가의 주된 목적은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로정수의 평형입니다. 선로정수를 평형시킴으로써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게 되냐면 통신선의 유도장애를 경감시켜요. 특히 정전 유도 전압도 이제 정전 용량과 관련이 있게 되는데 거기서 연가를 하게 되면은 정전 유도 전압이 0으로 수렴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통신선의 유도 장애도 줄여줄 수가 있게 되고요. 우리 중성점 접지 방식 중에서 특히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이라고 있게 되는데 이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에서 직렬 공진이 발생했을 때 직렬 공진 시 이상전압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 방지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직렬공진의 방지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어쨌든 이 세 가지가 연가의 효과가 되겠는데 1번 보시면 작용 정전 용량의 감소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맞는 설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관련 없습니다. 자, 12번에 대한 정답은 1번이고요. 이어서 13번 보겠습니다. 가공전선로의 선로정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1번 송배전선로는 저항, 인덕턴스, 정전 용량, 누설 컨덕턴스라는 4개의 정수로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우리 선로정수에는 크게 4가지 있죠? R, L, C, G.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설명. 2번 선로정수를 평형시키기 위해서는 연가를 하지 않는다 아니죠? 2번이 정답이 되겠죠? 3번 장거리 송전선로에 대해서는 분포정수 회로로 취급한다라고 했는데 장거리 송전선로는 그 선로의 길이가 수백 킬로미터 이상, 그러니까 굉장히 길기 때문에 분포정수 회로로 취급합니다. 하지만 집중정수 회로로 취급하는 건 뭐예요? 단거리 송전선로와 중거리 송전선로가 되겠죠. 자, 3번은 맞는 설명이고 도체와 도체 사이 또는 도체와 대지 사이, 즉 상호 정전 용량과 대지 정전 용량은 반드시 존재하게 되겠죠. 정답도 정답 이거 옳은 설명입니다. 4번도. 그렇기 때문에 13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14번 가공선 계통은 지중선 계통보다 인덕턴스 및 정전 용량이 어떠한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가공선 계통은요. 공중에 가설된 전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중선 계통은요. 땅속에 매설된 전선이에요. 땅속을 통해 지나다니는 전선. 우리 지중전선은요. 가공전선과 비교했을 때 등가 선간 거리를 비교하게 되면은 지중전선로가 좀 더 오밀조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등가 선간 거리가 가공전선이 더 커요. D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인덕턴스를 비교했을 때 로그 10의 R분의 D 기억하십니까? 그럼 인덕턴스는 뭐예요? 이 D가 증가하면 로그도 같이 증가하게 되니까 인덕턴스도 증가하게 되겠죠. 근데 인덕턴스가 등가 선간거리가 증가한다는 건 결국에 뭐예요? 가공선에 대한 특징이죠. 가공선이 지중선에 대했을 때 L이 크고 C가 작다면 지중선이 가공선에 비교했을 때는 뭐예요? 그러면 L은 작고 C는 크게 되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뭡니까? 가공선 계통은 지중선과 비교했을 때 그러면 위의 사항이죠. 인덕턴스는 크고 정전 용량은 작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우리 인덕턴스 자공 정전 용량 공식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15번 코로나 현상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코로나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코로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 초고압 송전 계통에서 송전선로에서 전선 부근의 공기절연이 부분적으로 파괴됨으로써 그 부근에 빛과 소리를 동반한 방전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코로나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코로나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오존이 발생하면서 전선을 부식시키게 되고요. 코로나 현상은 전력의 손실 또한 일으키게 되죠. 이것을 코로나 손실, 피크의 시기라고 부르게 되죠. 코로나 방전에 의해서 전파 장애 또한 일어나게 됩니다. 코로나 장애, 잡음이 발생하게 되고요. 코로나 손실은 전원 주파수의 3분의 2제곱에 비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코로나 손실 PL이라고 해볼게요. 코로나 손실, 전력 손실. PL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 공기 밀도분의 델타분의 241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241. 여기에 뭐예요? F 플러스 25. 그리고 루트 씌워주게 되죠. 루트 씌워주게 되면은 그 가운데 루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등가 선간거리와 지름이 있죠. 루트의 2D분의 D라고 표현할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에 뭘 곱해줍니까? 대지전압에서 코로나 임계전압 E0의 제곱. E0 빼준 값에 제곱을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이것은 뭐예요? 상대 공기 밀도예요. 자, 여기는 뭐예요? 등가 선간거리, 전선의 지름, 대지전압, 코로나 임계전압이에요. 주파수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피계 시기인데 코로나 손실이라고 하는 거는 주파수의 3분의 2제곱에 비례합니까? 아니죠. 지금 보시면 그냥 F 플러스 25라는 요 값에 비례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4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지금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피크 시기에서 코로나 손실이 비례하는 관계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응용해서 출제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상대 공기 밀도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 식을 물어볼 수도 있고 요 식을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대지전압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 전체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식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15분 문제에 대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16번입니다. 코로나 방지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코로나 방지의 효과적인 방법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코로나 임계전압 E0라는 식을 써보는 겁니다. 그러면 24.3에 M0에 M1에 델타 D에 로그 R분의 D로서 표현할 수가 있고 기본 단위는 킬로볼트로 주어져 있죠. 자, 여기서 M0는 뭐예요? M0는 전선의 표면계수. M1은 뭐예요? 날씨계수. 델타는 뭐예요? 상대 공기 밀도죠. 근데 상대 공기 밀도가 식이 어떻게 되냐면 273 플러스 T분의 0.386B가 돼요. 근데 여기서 이 T가 나타내는 것은 온도입니다. 온도. 그 다음에 B가 나타내는 것은 기압이에요. 기압. 그럼 상대 공기 밀도라고 하는 것은 온도에는 반비례하고 기압에는 비례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 공기 밀도가 커지면 코로나 임계전압도 커지게 돼서 좋은 현상이죠. 왜냐면 개시전압이 커지는 거니까. 그러면은 잘 보세요. 일단 마저 설명드리면 D라고 하는 전선의 지름이에요. 그 다음에 대문자 D는 등가 선간거리고요. 소문자 R은 반지름입니다. 1번부터 볼게요. 선간거리를 증가시킨다라고 했는데 선간거리 증가시키면 코로나 임계전압 어떻게 돼요? 올라가게 되죠. 일단 맞는 설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냅둬 볼게요. 자, 2번 전선의 높이를 가급적 낮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틀린 설명이고요. 선로의 절연을 강화한다? 관련 없고요. 물론 도움은 되겠죠. 근데 큰 도움은 안 될 겁니다. 복도체를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복도체를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등가 반지름, 즉 지름이 증가하게 됩니다. 전선의 지름이 증가하게 돼요. 전선의 지름 뭐예요? D가 증가하게 되겠죠. D가 증가하면 뭐가 됩니까? 코로나 임계전압도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도체를 채용하는 게 가장 코로나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하실 수 있죠. 전선의 지름이 증가되면 첫 번째, 전선의 지름이 증가되면 전선의 반지름도 증가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여기는 증가인데 여기는 감소니까 이 둘이 상쇄되어서 효과적이지 않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보세요. 여기는 로그예요, 여러분. 로그. 로그 성질 아십니까? 로그 10에 1000 하면 어떻게 되죠? 1000이 뭐예요? 10의 세제곱이죠. 10의 10 세제곱 하면은 이거 결국 겨우 3이에요. 3. 10
10 지워지게 되고 3만 남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선의 지름은 지금 그냥 상수로 밖에 나와 있죠. 그럼 요거 10배 하면 코로나 임계전압도 10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선의 반지름이 감소하는 것보다 지름이 증가시키는 게 더 막대한 효과를 불러오기 때문에 코로나 임계전압이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등가 선간거리도 마찬가지로 로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4번 복도체를 사용한다가 되겠습니다. 또는 전선의 지름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7번 송전선로의 코로나 임계전압이 높아지는 경우는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식에 대해서 한번 같이 또 알아보면은 자 먼저 기압이 낮아지는 경우라고 했네요. 기압이 낮아지면 어떻게 되죠? 상대 공기 밀도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코로나 임계전압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린 설명. 자, 전선의 지름이 큰 경우 D가 증가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장 효과적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온도가 높아진대요.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 공기 밀도 마찬가지로 낮아지게 되고 결국에 임계전압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설명. 상대 공기 밀도 이 델타 자체가 낮아지게 되어도 임계전압 감소하기 때문에 코로나 임계전압은 저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계전압이 높아지는 경우는 2번 전선의 지름이 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7번 문제까지 우리 선로정수 및 코로나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괜찮으세요? 내가 수업 때 배웠던, 강의 때 배웠던 내용들이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잘 내 것이 됐을 때 그때 느끼는 보람은 정말 보람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이제 3장, 4장, 5장, 6장 쭉 끝까지 나가시더라도 초심 잃지 마시고 문제를 저와 함께 잘 풀어보시면 나중에 실제 시험에서 분명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저는 또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